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반대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계 의결권 자문회사로 유명한 ISS도 반대 의견을 밝힌 보고서를 냈습니다. 삼성물산은 또 이를 재반박했지만은 일단 이 30%에 이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ISS 보고서 내용과 그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이 과연 추가 긴축을 감수하고 트로이카의 추가 지원을 받자고 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할 것이냐가 주목됐던 국민투표. 뚜껑을 열어봤더니요. 결과로는 그리스어로 오히, 즉 아니다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는 유로존을 탈퇴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꼼꼼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알아봅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은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재고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스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시장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은 2053.93으로 끝났습니다. 50.48포인트가 빠졌죠. 2.4%가 빠졌고요. 코스닥은 752.01로 끝났습니다. 17.25포인트가 빠졌는데 2.24%가 빠져서 끝났습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해도 이렇게 많이 빠질 거라는 예상은 안 했었는데 장중에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쏟아지면서 지수 끌어내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2,864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56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이 거래소에서 2,177억, 코스닥에서 25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연기금이 한 54억 정도 사는 모습을 보였고, 대부분 프로그램 매물을 부르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대형주들이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제약 바이오주 몇몇 개 빼고는 대부분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증시 얘기하실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요. 그리스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일단 그리스 문제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한 쪽은 거의 없었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투표 결과가 반대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던 거죠. 그랬는데 오히려 근데 그리스 쪽의 얘기 자체는 국민들은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뭐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리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재협상을 해서 어떻게든 그 협상 조건 자체를 좀 좋게 만드는 쪽에 힘을 둬야 되는데 그리스 총리, 치프라스 총리 자체가 반대하는 게 자기한테 힘을 주는 것이라는 그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투표 전에. 그게 좀 먹혔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일단 중국 시장이 또 빠지는 부분이 하나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대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유럽에서 그리스,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 자체가 조금 시장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자체는 조금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때입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 영향은 당분간은 좀 시장에 부담이 될까요? 일단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여기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현지 시간으로 7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시간 현지 시간 6일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7일 될 것 같은데 독일하고 프랑스 정상이 만나가지고 해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2 측에서 과연 그동안에 가이드라인을 줬던 부분들 그런 그리스에 이제 통화 공급을 하던 부분들을 계속 할 것인가 여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좀 그리스전 해법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네. 중요한 건 어쨌든 그리스로서는 뭐 추가적인 어떤 방안이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채권단에 돈을 지원 않게 되면 정말로 이제 디폴트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남은 게 7월 20일 날 20에 갚아야 될 35억 유로가 거의 마지노선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20일까지는 너무 긴데요. 아무튼 그때까지는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뭐 지원책이 나와도 그렇고 안 나와도 그렇고 계속 좀 조정을 받네요.
너무 많이 올랐죠. 예. 너무 많이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 이제 안정책을 내놓았죠. 그래서 이제 IPO도 중단하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자체가 심리적으로 크게 어떤 심리적인 동요를 맡기는 조금 역부족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의지를 보였다는 거죠. 시장 안정에 들어 의지를 보였다는 자체가 시장은 조금씩 좀 안정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중국은 이렇게 뭐 크게 리바운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은 전 종목 전체적으로 다 좀 빠졌으니까 네. 업종이나 종목으로 봐도 빠진 종목이 좀 많았겠네요. 뭐 오른 종목을 찾는 게 더 어려운? 예, 더 네. 쉬울 것 같습니다. 아, 쉬운, 예, 네. 전부 다 팔았기 때문에 예. 사실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뭐 한꺼번에 다 올랐었다면 이제는 임상 실험 결과가 나오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 메디포스 같은 경우가 보면 기관지 폐이형증 예방 치료제라고 나오는 뉴모스템이 유럽 의약품 감독국에서 식약품으로 지정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후 12년간 네. 독점 판매를 권리를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결국 24.83% 오른 16만 6,400원에 끝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또 SP하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발 중 신약이 임상 이상 진행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상당히 그 오름폭을 크게 해서 그리고 5,600원, 16.52% 오른 39,500원 끝났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그 종목 군 자체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시장이 약한 어떤 체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걸로 보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스 얘기 또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여기에다가 그동안에 메르스가 또 충격을 가져왔기 때문에 기업들이 앞으로의 경기를 내다보는 전망이 상당히 좀 어둡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라고 통칭 부르는데요. 예. 이 경제단체나 한국은행 등에서 이런 거를 조사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연달아서 이런 지표들이 나왔는데 모두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 사태나 메르스 여파, 중국의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디게 나왔나요? 정경련이랑 상위께 나왔죠? 그렇죠. 네. 대한상위 조사는 이제 분기별로 조사를 하는데요. 네. 3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88로 조사를 했습니다. 2분기가 97이었고요. 이 BSI라는 게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설문조사 형식으로 하는데 경기가 좋다고 예상하는 기업이 많으면 100 이상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이 많으면 100 미만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97, 88 모두 경기가 안 좋다는 건데 3분기를 더 안 좋게 보는 거겠죠. 네. 이 대한상위 조사는 2,400개 기업이고 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정경련에서는 600개 기업, 매출 순위로 600대 기업을 조사를 했으니까 대기업들을 조사를 한 건데요. 7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84.3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낮은 편이네요. 더 낮은 편이죠. 예. 대기업들도 안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작년 8월이 91.6이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09년에는 54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나쁜 건 아니지만 작년에 세월호 여파가 아주 심각했던 것에 비하면 더 지금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이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81.5로 더 안 좋게 나왔고요. 네. 이건 지난 2월 이후 최저치고 한국은행 조사에서는 67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 안 좋게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 정치 상황도 조금 불안하고 외부 변수들이 워낙 지금 복잡하게 이어지고 있어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게 이런 수치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KDI에서도 보고서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메르스가 당장 주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 네.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야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나왔는데 당분간은 좀 다들 좀 어려워하는 분위기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든가 이런 경제 개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빨리 신속하게
과감 진행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뜰주유소의 입찰 공고가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13일까지 입찰을 받고 14일 날 결론이 나오는데요. 네. 뭐 주변에 지금 알뜰주유소가 좀 사라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전국에 1,100개가 있고요. 이들에게 석유를 납품하는 정유업체를 이번에 선정을 합니다. 이 작년까지는 이 알뜰주유소 선정을 1년 단위로 했었는데 네. 올해는 2년 단위로 해서 정유업체들이 2년으로 우리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내는 납품하는 게 유리한 거냐 불리한 거냐 조금 눈치를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뜰주유소에 이 석유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알뜰주유소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1부 리그, 2부 리그 뭐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는데요. 1부 리그는 이 알뜰주유소에 직접 석유를 갖다가 공급하는 업체고요. 이거는 원유를 들여와서 가공하는 우리 이른바 이제 4대 정유업 회사들, 네. SK, GS, 현대오일뱅크, S오일 뭐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되는데 연간 12억 리터 정도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2부 리그라고 하는 거는 직접 주유소에 내는 게 아니고 석유공사에 먼저 납품을 하면 석유공사가 그걸 알뜰주유소에다 갖다 주는 거라 한 번 이렇게 거치게 되죠. 네. 그만큼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조금 비싸질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업체는 이 원유를 가져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납사라고 해서 원유에 나오는 부산물을 가공을 해서 경유나 휘발유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면 조금 비용이 더 싸거든요. 이런 거를 대량으로 하는 유력한 업체로 지금 한화토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1부 리그가 되나요? 이 한화토탈은 업체는요? 2부 리그입니다. 2부 리그. 네네. 예. 여기는 이제 공급량이 아까 1부 리그는 12억 리터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1억 9천만 리터 정도로 좀 양은 적습니다. 네. 한화가 정유 산업에 진출하는 건 꽤 오랜만의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삼성 토탈이 이제 하나로 넘어가면서 하나 토탈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 과거에 이제 이 정유 사업을 시작을 하다가 포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번에 이 알뜰주유소를 시작으로 정유업을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알뜰주유소가 이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해서 알뜰주유소잖아요. 네. 근데 고속도로 주유소에 그냥 휘발유 가격이 더 싸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알뜰주유소가 이제 거론이 되고 시작이 된 게 유가가 글로벌 유가가 $100도 넘고 막 이런 고유가 시절에 도입이 됐던 제도인데요.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안정을 띠면서 고속도로에서 이 알뜰주유소보다 더 싸게 지금 기름을 공급하는 일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약간의 아이디어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알뜰주유소 말씀드렸던 게 석유공사를 통해서 한 단계, 두 단계로 이렇게 기름을 공급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고속도로 공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석유공사 통하지 않고 직접 입찰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과거에는 이 주유소마다 어느 정유업체 기름을 판다는 걸 표시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표시를 안 해도 되거든요. 고속도로를 지금 가시다 보면 EX51이라고 해서 네. 통일된 브랜드로 지금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이 고속도로에 있는 모든 주유소들의 납품을 한꺼번에 받아서 그걸 최저가 입찰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니까 공급 가격이 조금 싸졌고요. 최근에 경부선 안성휴게소에 있던 EX51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30원으로 네. 전국 평균 가격인 1,584원 또 알뜰주유소 평균 가격 1,558원보다도 더 싸게 팔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알뜰주유소보다 싸게 파는 곳이 82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럼 알뜰주유소가 좀 뻘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유가가 굉장히 좀 안정돼서 이 예. 저유가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 고유가 상황이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조금 그때 맞춰서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5%인가요, 이제? 그렇죠. 예, 네,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네네. 정기예금이 아직도 2%대가 있기는 있었나 봐요? 아직도 있긴 딱 하나 남았습니다. 딱 하나요? 네, 예. 맞습니다. 은행들의 이 예금금리는 이 전국은행연합회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최근 고시돼 있는 정기 적금, 정기 예금 상품을 쫙 봤더니
2%짜리 상품이 광주은행에 있는 스마트 모아 정기적금이라는 상품 하나만 남고 네. 나머지는 다 1%대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1%대 밑으로 내려온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정기 적금은 1.0%가 가장 낮은 거로 나타났고요. 네. 정기 예금 중에는 일부 1% 미만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1,000만 원 넣으면은 1년 뒤에 얼마 받는 거예요? 1%면은. 1%면 10만 원이고요. 네. 1.1%면 11만 원. 정말 좀 눈물이 나는 네. 이자 수준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돈을 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이제 정기예금 인출 통계를 봤더니 올 1월부터 5월까지 13조 2천억 원이 빠져나왔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빠져나간 금액은 ETF, 주가 연계 신탁이나 주가 연계 증권 ELS 이런 고수익 예금, 이 고수익 상품으로 빠져나갔는데 지금 말씀드린 ETF나 ELS 이런 것들은 잘 아시다시피 원금 보장이 되지 네.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금의 용처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이런 걸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담배 값이 올랐잖아요. 근데 담배 값을 가지고 장난치던 업체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렇죠. 이게 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BAT라는 네네. 업체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장난치다가 점유율은 곤두박질을 쳤다고 하네요. 이건 장난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약간의 꼼수라고도 볼 수 있겠고 어떤 거죠? 좋게 얘기하면 상품 전략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연초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가격들을 다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게 세금이 그만큼 붙었기 때문이었는데 BAT에서 보그라는 그런 좀 얇은 담배의 가격을 네. 3,500원으로 1,000원만 인상을 하고 예. 나머지 인상분을 반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많이 팔렸었나요? 상당히 많이 팔렸었습니다. 그 네. 당시에는. 근데 이게 원가에서 이 세금이 차지하는 그 가격이 3,318원이거든요. 네. 여기에 제품 제조가 판매 관리비 이런 걸 포함하면 원가가 당연히 3,500원 이상인데 3,500원만 받으니까 말 그대로 미치고 팔았던 거죠. 네. 근데 이거를 한 달 정도 그렇게 유지를 하고 한 달 뒤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4,500원으로 올렸는데 이 애연가들 사이에 이 소문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가격 꼼수를 부린 거다. 예. 뒤늦게 올렸다. 이래서 보그라는 제품이 지금도 4,300원에 다른 제품보다는 조금 싸게 팔리는데 그래도 또 그래도 200원은 낮군요. 예. 그래도 안 산다고 합니다. 예.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요. 일부 할인마트에서 이 매출 추이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BAT의 올 상반기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60% 정도 떨어졌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잔머리를 굴렸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되나요? 남들 올릴 때 같이 올리는 예. 게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네. 가격을 인하 정책을 쓰겠다면 좀 계속 쓰든가. 계속 좀 갔어야 되는데 네. 너무 눈에 보이게 알겠습니다. 빨리 반영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미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네. 미워할 그런 건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 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미국계 의결권 자문 회사죠. ISS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삼성과 엘리엇 승부가 새 국면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살짝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는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물산 합병에 이 ISS의 보고서 의견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풍성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리고 있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 관람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립니다. 또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2매도 보내드리는데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면은요. 그중에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의 엄마 SS의 쉬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 공동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 애호개역에서 조금 걸어오다 보니까 이 공동주택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이곳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SH공사에서 처음에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을 건설을 하는데 거기 이제 입주 조건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일반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소득과 재산 수준 이런 걸 갖고 하게 됐고, 저희는 특별한 점이 관리사무소가 없고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곳을 또 줄여서 마쿱이라고 부른다고도 해요. 예, 마쿱은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 M 하고 A, 그다음에 COOP 해서 마쿱 이렇게 그냥 약어를 그냥 발음을 붙여서.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는 몇 가구나 사는지, 좀 어떤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는 29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고 나이대는 다양하고, 그래서 지금 한 60명 가량. 예술 분야는 뭐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문학 여러 가지가 있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입주 예술가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럼 거주를 하셨던 거예요? 저는 약간 늦게 들어와서요. 한 5월 20일 날부터 거주했어요. 이곳의 특징이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분야에 있는 예술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 오프닝 쇼 할 때도 음악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연극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야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비용적인 면에서도 마음에 드시나요, 그러면? 비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싸죠, 딴 데보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마쿱을 어떤 분들에게 또 추천을 하고 싶은지. 예술인들인데 주거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지원해서 들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 공동주택 현장이었습니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보고서를 낸 ISS, 어떤 곳인지 그리고 보고서의 내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계 의결권 자문에서 ISS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의견을 밝힌 보고서를 지난주에 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약간 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ISS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과 또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로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님을 연결했습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ISS가 지난주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낸 보고서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뭐 엘리엇 주장과 똑같은 거죠. 네. 합병 비율 잘못됐다. 예. 그다음에 주식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 고쳐라. 뭐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던가요? 예, 그때 엘리엇만큼 실제 한 것은 삼성이 발표한 1대 0.35였는데 엘리엇은 1대 1.6이 공정하다. 근데 거기서는 1대 0.9 얼마 거의 1대 1 정도가 적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적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는 뭐 그런 다산 가치를 해서 그 합병 비율을 정할 그런 재량권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내법은. 국내법하고 외국법하고 다르거든요. 국내법은 시장 가격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 보고서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은 한국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보로 취급을 한 겁니다. 바보로 취급했다는 것은 우리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있는데 전부 다 바보를 취급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시장 반응이라는 내용에서 보면 발표 당일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가 각각 한 15%씩 올랐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그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 그런데 그것은 합병에 대한 아무런 프리미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합병 때문에 발표했는데 합병에 어떤 그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렇게 보고서에 정확하게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선 그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하나도 없고 그 대신 이제 뭐 자산 가치로 했을 때 뭐가 어쩌다 저쩌다 했는데 이 주가가 왜 움직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만 이게 그 제대로 된 보고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식 시장이 그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15% 올랐다면 그 설명은 없는데 해석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전부 다 바보든지 일부 바보가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나머지도 다 바보라서 주식을 팔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전부 다 바보다라는 얘기고 아니면 삼성이 그렇게 그 전지전능해서 한국 주식시장을 그렇게 오래도록 두 회사 주가를 15% 20% 올라간 선에서 지금 한 달 넘게 끌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설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시장 가격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쪽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바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분석 자체가 정말 바보 같은 분석입니다. 아, 분석 자체가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시장 움직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시장 움직임은 간단합니다. 지주회사 프리미엄입니다. 대삼성그룹의 지주회사가 되니까 계속 그 제일모직의 주가가 오른 거고 삼성물산은 그 지주회사의 프리미엄에 편승을 하니까 삼성물산의 주가가 오른 거고 그렇게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주가가 오른 거지. 어떻게 프리미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따위 얘기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 가치조차 없는 거고.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한 1대 0.95 ISS가 제일모직을 1로 보면은 삼성물산은 0.95 정도로 봐라. 거의 1대 1로 삼성물산 주가가 3배 정도 더 올라가야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돼 있고 삼성물산은 저평가돼 있다는 그런 엘리엇의 주장을 되풀이했거든요. 그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근데 고평가다 저평가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똑같이 시장 참가자들 다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역시요? 아니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면 다 똑똑한 그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다 난다긴다는 사람이 다 똑똑한 사람들들한테 그 사람들이 주식을 사죠. 저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소수입니다. 고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도 소수고요. 다수가 그 저평가 아닌 것 같다 하니까 그 가격에 머물러 있는 거지. 어떻게 저평가가 그렇게 오래되고 고평가가 오래되는 것이 그게 맞는데 그렇게 오래 갑니까? 그건 한국 주식시장을 완전히 후진 시장으로 보든지 있는 사람은 다 바보로 취급하든지 안에서 모든 사람들 다 조작하는 나쁜 사람들로 보든지 그 이유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교수님 ISS 보고서는 완전 엉터리였나요? 저는 완전 엉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ISS의 그 태생과 현재의 성격을 보면 당연히 엘리엇 주장을
맞든 틀리든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 교수님 칼럼 제목을 봤는데 ISS는 투자자들의 유해냐 이런 그 제목의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무슨 투자자들이 무슨 결성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하는 개인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공공기관이 회사라는 아니에요. 얘기죠. 네, 그렇죠. 회사인데 그 회사가 왜 필요한가 하면 펀드 매니저들이 워낙 많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주주총회에 다 못 가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대신해주는 그런 회사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 회사 일단 그 태생을 보면 제일 처음에 그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투자은행이 자기네 그 산하 기관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고객 서비스도 하고 영향력도 행사하고 그런 걸로 하다가 2014년부터는 베스타 캐피탈이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스타 캐피탈이라고 하는 데는 1988년에 만들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냐면 그때 기업 사냥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퍼스트 보스턴 은행이라고 그 기업 사냥꾼들이 제일 많이 활약을 하던 은행인데 그게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에 합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위 매니지먼트 바이아웃, 레버리지드 바이아웃 그 팀이 나와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투자 철학은 엘리엇과 같은 그 행동적 헤지펀드가 갖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회사의 그 가치를 사업을 통해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갖고 있는 자산을 이리 찢고 저리 찢고 이렇게 나누고 해서 그냥 주식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익을 얻겠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엑시트를 하는 거죠. 차익을 엑시트를 하건 뭐 앞으로 더 여지가 있다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야 뭐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투자 철학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투자 철학은 다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게 비즈니스 그룹이 그게 뭐 3세 경영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쪽은 사업 자체를 잘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근데 교수님, 이쪽은 사업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저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의 철학이 서로 충돌을 할 경우 이 ISS라고 하는 기관이 이쪽에 소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편을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을 들죠. 그래서 엘리엇 편을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ISS의 의견을요. 대부분의 그 기관 투자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서 많이들 사서 보잖아요. 그거야 뭐 공신력이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그 투자 결정할 때 얼마나 많은 자료를 읽습니까? 공신력이 그 중에 하나, 전혀 없다고 그 중에 하나라고 거예요? 보면 되고 공신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투자자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네 판단을 그쪽 ISS한테 다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이 주식을 굉장히 자기가 오래 갖고 있었다.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럴 경우에 자기가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러면 주주총회 의안이 나왔을 때 자기가 판단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뭐 그 비중이 작다든지 잠깐 있다는 것은 쳐다볼 시간도 없고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그냥 그쪽 의견을 그냥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신 교수님. 결국은 이 얘기로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ISS의 보고서가 엉터리다 아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은요. 결국은 이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해도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엘리엇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니까 그다음에 그 선에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외국인 국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국민연금이 ISS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들의 판단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니 ISS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주는 거고 그 입장이 거의 다 정해져 있거든요. 헤지펀드랑 일반 사업하는 데랑 붙어 있으면 헤지펀드 쪽의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서 이런 의결 자문사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몰랐다는 얘기죠. 국민연금이야 이 삼성물산 이 건은 굉장히 큰 건이고 자기들도 잘 아는 건인데 예. 그러면 자기들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냥 판단을 하면 되지. 엘리엇의 주장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99% 되는 것에 의견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게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엘리엇 얘기 다시 듣는 건데. 그렇군요. 국민연금이 ISS의 의견을 들을 가치는 추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지금 신 교수님은 답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일반 그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네 투자 수익만 보면 되는 거고 예. 국민연금은 투자 수익 플러스 국익도 같이 봐야 됩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예. 국민자가 붙어 있으니까. 네. 근데 일단 국익 빼고 투자 수익만 봤을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지금 각각 한 20%씩 벌었는데 한 달 사이에 예. 투자 수익이라는 면에서 합병을 반대할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3세 승계를 위한 작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후계 승계건 뭐건 됐건 간에 일단 이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보고 손해가 났다고 하면 내가 이 후계 승계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보시나요? 예. 그럼요. 이익을 봤는데 내 후계 승계 때문에 20% 받은 건 난 이거 없던 걸로 치고 난 100%, 200% 벌어야 되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네. 그렇게 그 투자기관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쪽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이리 쪼개고 저쪽에서라도 자기네들 수익을 높이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철학을 다 다르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연금은 그런 쪼개고 팔고 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회사가 잘 성장해서 그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관계없는 방식으로 했을 때 더 고소익을 있다고 해서 그 반대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보고 빨리 반대를 했었어야지 된다는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서요. 오늘 말씀 어디에 대해서요? 시간이 지금 다 돼서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네,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요즘 분양 시장은 불탄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죠? 기대감을 넘어서 정부도 어느 정도 시장 정상화가 돼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몇 년 후를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몇 년 후를 걱정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신가요? 지금 이제 그 시장 내부에서도 그렇고 각 건설사도 그렇고 금융권도 조심스럽게 이제 그 2, 3년 후를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군요. 우리가 줄곧 얘기했던 사실은 2, 3년 사이에 과잉 공급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또 대출 금리가 1,100조 이렇게 나오고 또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 인상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 없다. 또 내수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게 한꺼번에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오게 되면 시장이 그렇게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안 좋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많고 하반기 그 주택 시장도 괜찮을 거지만 2, 3년 후를 바라본다면 걱정도 많이 든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거래량은 일단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도 그렇고 빌라,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예전엔 거래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올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사실 엇박자를 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거래량은 느는데 가격은 안 오른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아파트든 주택이든 매수 주력 세대가 이제 30, 40대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청약을 많이 해서 분양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이분들이 워낙 청약 경쟁률이 몇백 대 1 나오니까 받지 못하고 이제 기존 주택으로 상당히 선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들이 많이 사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또 교체 수요가 많이 또 증가를 했어요. 교체 수요. 그랬던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큰 집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그 시장 침체를 대비해서
다운사이징 수요들이 좀 작용한다 이런 수요도 있고 네. 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그간 그 아파트 거래량은 많았는데 단독 가구라든지 뭐 다세대라든지 빌라 이게 진짜 그 많이 거래된 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지난 그 6월 달에 서울 다세대하고 연립하고 거래량이 5,930건인데 작년 1년 전에 3,390건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 대비 74.9%가 늘었고요. 다가구 같은 경우도 2,516건인데 작년에는 1,224건밖에 안 됐거든요. 이만큼 굉장히 증가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가 굉장히 좀 낮아졌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전세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싼 빌라나 단독주택을 구입하자 이런 세대를 상당히 많이 작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긍정적인 측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햇살이 겉에만 돌았다면은 이 주택 시장에 비치는 햇살이 좀 끝에까지 좀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문제는 예. 이게 이제 아파트든 뭐 빌라든 다세대든 이게 이제 물론 금리가 굉장히 낮으니까 빛을 내서라도 집을 사자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요 이면에는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집값이 80% 이상 되니까 차라리 집을 사자는 쪽으로 돌아서는데 예. 올해 이런 거잖아요. 전세값이 뭐 1, 2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5천, 1억씩 올라버리잖아요. 맞아요. 예. 이거를 전세값을 이제 그동안 또 전세 대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전세 대출을 받기도 받을 수도 어려워요. 없고, 그러면 예. 이제 반전세로 돌아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5천 1억만 그 반전세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월세가 굉장히 높고 월세 비율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재금리가 지속되기 때문에 집을 사자는 쪽 아주 우울한 세대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집을 산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저금리니까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사도 괜찮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은 이분들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금리 인상도 있고요. 또 집을 사는 계층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많이 줄어들고 인구수 자체가요. 그렇죠. 예. 그것도 뭐 2, 3년까지는 아니지만은 4, 5년 뭐 이 정도면 오지 않을까요? 이제 뭐 2020년 혹자는 2030년쯤 되면은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물론 이제 뭐 가구 수가 많이 분리가 되니까 네. 그 수요가 뭐 이렇게 찰 수가 있다고 그러긴 합니다만 물론 서울 수도권에는 아직도 무주택자라든 집을 살려고 하는 세력은 많이 있습니다만 예. 이분들이 뭐 지금 다 그렇다고 집을 살 수 있는 뭐 수요 무주택자라고 다 살 수 있는 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뭐 가격이 좀 정상적으로 시장이 작동할 때 이분들도 집을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도 계속 지금 뭐 인위적으로 어떤 그 주택 시장을 지금 부양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 언젠가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신중한 의견을 내주고 계시네요. 아니 뭐 지금 그 시장이 굉장히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화랑쟁일 정도로 굉장히 좋거든요. 예, 분양을 알리는 전단지하고 물티슈 너무 많이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길거리 가다가도 받고 집으로도 많이. 그래서 물티슈가 막 쌓였어요. 이게 그렇죠. 다 분양 열기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게 들더라고요. 이제 지금 7월 둘째 주는 비수기거든요, 사실은요. 예. 비수기 옛날에는 사실은 7월 그 첫째, 둘째 주는 모더하우스 오픈을 잘 안 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모더하우스 오픈하고 한 3, 4주 있다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오픈하면은 7월 말쯤에 장마하고 휴가철에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비수기에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뭘까요? 하나는 뭐냐. 이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고 투자자들이 모더라서 넘쳐서 분양이 너무 잘 된다. 있다. 살 사람이 있다. 아주 자신감 있는 부분이고. 예. 또 하나는 이면으로 들어가면 분양을 빨리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 2, 3년 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뭐 한 달이라도 빨리 해서 입주 시기를 빨리 땡기자. 털어내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양을 빨리 해야지만 입주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이제 지금 당장은 아주 좋습니다만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입주 시기를 많이 빨라지면은 그만큼 뭐 입주자들도 잔금을 내고 그다음에 집을 입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건설산업금융권도 안정성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분양을 서두르는 회사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분양이 잘 되면 다행인데 뭐 대규모 미분양 사태 이런 게 다시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죠. 지금 추세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그렇다고 정부가 뭐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더군다나 또 청약 시장이 굉장히 규제 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사실 부동산 시장은 뭐 분위기라든지 붐이 많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고 또 시장조사를 해보더라도 집을 구입하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규모 미달 사태,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시장은 오르지 않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결국은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청약으로 아파트 당첨받기는 쉽지가 않고요. 뭐 어떻게든 지금 사야지 되는 시점인가요, 아닌가요? 사실은 집을 사는데 가격이 제일 민감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어차피 실수요자라면 전세값은 계속 오를 거거든요. 네. 계속 오를 거면은 향후 주택시장 가격의 흐름을 보면 되는데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않을 거고 크게 내리지도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금리는 변수가 상당히 됩니다. 금리는 변수가 됩니다만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지 않는 선에서 옛날에는 뭐 60% 70%까지 권장을 했거든요. 예. 지금 한 40% 내외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소득자라면 실수요자라면 조심스럽게 물론 청약을 통해서 분양받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 주택이라도 뭐 입지가 좋다든지 가격만 맞으면 내 집만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은 전체 대금의 40% 선을 넘지 않을 때 40% 내외가 적정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이 압도적인 표차로 긴축안에 대한 반대를 선택을 했죠. 이 유로존 탈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의 추가 긴축을 거부하는 선택을 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앞으로 채권단과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지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스 사태 잠시 후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